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알호이카스 교수의 글 과학과 기독교 발췌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과학과 신앙의 관계, 이거 참 흥미로운 주제잖아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입니다.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가 보니까 과학의 객관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현대 과학의 뿌리가 사실은 기독교 사상에 있다는 주장, 또 과학 교육 이야기까지 범위가 꽤 넓어요. 네, 맞아요. 보통 과학은 그냥 딱 떨어지는 객관적인 거고, 종교나 철학 이런 거랑은 완전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약간 분리해서 생각하죠. 근데 이 글은 바로 그 통념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과학이 정말 가치 중립적일 수 있을까? 그리고 역사적으로 기독교적 생각이 과학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런 걸 좀 파헤쳐 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네. 듣는 당신의 생각에도 좀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요. 과학의 그 객관성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글을 보면 과학 글쓰기 방식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뭐랄까 감정을 배제하는 쪽으로 변해왔다. 이런 지적이 있네요. 아, 네. 예를 들면 케플러하고 뉴턴을 비교하잖아요. 네, 맞아요. 케플러와 달리 뉴턴은 그 종교적인 논의를 본문 말고 부록으로 뺐고 그렇죠. 그리고 라이엘 같은 후대 지질학자 책에서는 아예 그런 내용이 거의 안 보이고요. 표현 자체도 아름다운 색이 아니라 무슨 주파수 이렇게 쓰고 우리가 무게를 쟀다가 아니라 무게가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과학의 객관화 노력이죠. 관찰하는 사람의 주관을 없애고 누가 봐도 똑같이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소통하려는 시도예요. 그런데 이 글의 저자 호이카스 교수는 완전한 객관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학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활동이니까 그 시대의 철학이나 종교적 분위기, 또 과학자 개인의 지성이나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긴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 이론이랑 철학, 종교가 서로 엄청 영향을 주고받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해야 할 게 과학주의라는 태도라고 지적해요. 아, 과학주의. 과학이 너무 성공하니까 과학적 방법만이 유일한 진리 탐구 방식이고 심지어 철학이나 종교 역할까지 다 대신해야 한다. 이런 생각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죠. 예를 들어 꽁트 같은 사상가가 과학 원리로 사회, 윤리, 종교까지 다 재단하려고 했던 거. 아, 맞아요. 그런 시도가 있었죠. 또 진화론 같은 과학 이론이 식민주의나 나치즘 같은 위험한 이념을 정당화하는 데 잘못 사용된 사례들도 경고하고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반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죠? 저자는 오히려 현대 과학이 발전하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이죠. 흔히 과학이란 종교는 대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과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주장이니까요. 맞아요. 고대 그리스 사상이랑 성경적 사상을 비교하면서 설명하던데요. 네, 그리스 사상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영원하고 약간 신적인 것으로 봤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에 완벽하게 맞지 않는 물질 세계나 육체 노동은 좀 낮춰봤고요. 아, 그래서 관찰이나 실험보다는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걸 더 중시했다는 거군요. 수학은 높이 쳤지만 실제 자연 현상 탐구에는 좀 소극적이었고. 그렇죠. 반면에 성경은 자연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창조한 피조물로 본다는 거예요. 아, 피조물. 신성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탐구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이다. 네, 바로 그거죠. 이게 자연을 탐구하고 실험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걸 신학적으로 뒷받침해 줬다는 겁니다. 물질이나 육체 노동도 긍정적으로 봤고요. 특히 중요한 개념으로 우연성, 컨틴전시를 들어요. 자연 법칙이라는 게 인간 이성으로 미리 딱 정해놓을 수 있는 필연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필연적인 게 아니다. 그럼 뭐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유롭게 설계하신 거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신이 꼭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었고 다르게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직접 봐야 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법칙이 논리 필연적인 게 아니니까 직접 해보고 관찰하는 경험적 방법이 중요해졌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와, 이런 관점이 종교개혁 때 다시 강조되면서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들이 자연에 복종해야만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경험적 탐구를 강조했고 이게 현대과학의 기본 태도, 즉 이성적 경험주의로 이어졌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 분석인데요.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뭐 기독교 물리학 같은 걸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오히려 과학이 철학이나 신학의 어떤 과도한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기 고유의 방법론을 발전시킨 건 잘된 일이라고 평가해요. 그럼 뭐가 문제라는 거죠? 문제는 이 방법론적인 분리, 즉 연구 방법으로서의 분리가 형이상학적인 분리로 변질될 때 생긴다는 거죠. 형이상학적 분리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과학만으로 이 세상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다거나 과학적인 세계관이 유일하게 타당하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과학주의로 다시 돌아가는 거군요. 새로운 우상숭배처럼 될 수 있다는 경고. 맞습니다. 자칫하면 기술 만능주의나 뭐 인간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자가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을 인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있었어요. 거기서 사실과 계산만 강조하는 교육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비판하는데 바로 그런 맥락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과학교육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까요? 그래서 저자는 과학교육이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 전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요. 네. 학생들한테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하고 과학 이론이 어떤 전제 위에 세워졌는지 또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알게 해야 한다는 거죠. 아, 이론의 배경과 한계. 네. 그래서 과학사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론이 어떻게 변해왔고 때로는 시대적인 편견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긴 과학도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과학이 철학이나 윤리, 사회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어떻게 잘못 사용될 수도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가르쳐야 한다고 보고요. 결국 과학교육의 최종 목표는 그냥 기술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식을 통해 오히려 겸손을 배우고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고 네, 맞아요. 더 나아가서 인류와 세계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진 그런 전인적인 인간을 키우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식 습득 그 너머의 성찰을 요구하는 거네요. 굉장히 깊이 있는 주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과학과 기독교가 단순히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깊게 얽혀 있고 특히 성경적 세계관이 현대 과학이 탄생하는 데 중요한 어떤 지적 토양 역할을 했다는 호이카스 교수의 분석을 좀 따라가 봤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과학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과학의 한계도 분명히 인식하고 과학주의라는 또 다른 독단에 빠지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과학을 배우고 사용하는 방식이 결국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이 과학과 그 너머의 세계관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질문과 성찰의 계기를 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탐구해 본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